자, 먼저 조선일보 경고문 쓰는 여자와 한국일보 복 있는 자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각각 작품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셨는지 물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진경 선생님 한 작품씩 얘기하시죠. 뭐 경고문 쓰는 여자부터. 네, 저는 경고문 쓰는 여자가 그 상황이 계속 이제 뭐 경고문을 쓰다가 경고문을 직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만두고 다른 도서관에 가서 또 자기 경고문을 붙이고 이제 이러한 설정이 되게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설정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경고문을 이제 붙이겠다. 뭐 아무튼 그런 의도가 되게 뚜렷한데 약간 그 의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그 의도 이상의 뭔가를 잘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은 이게 임대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좀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오히려 여러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어설프게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버는 돈을 그런 이제 임대주택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일부러 이제 돈을 덜 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야만 무슨 뭐 수영도 배울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소설에서는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뭐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 소설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당사자가 그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가난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 울음소리로 상징되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어떠한 세계의 소음들, 불편함, 그런 것들에 이제 직면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불편함과 소음을 다른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던지겠다, 전가시키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끝나는 결말이나 뭐 이런 것도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이제 잘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좀 이게 소설이 이렇게 엣지기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게 좀 어설퍼도 뭔가 마음을 확 잡아 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기세론의 아니 뭐 기세가 아니라 어떤 매력? 좀 매력이 조금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박인상 선생님. 저는 일단 요 두 작품 다 그래도 재밌게 본 편입니다. 경고문 쓰는 여자, 근데 한 작품씩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어차피 룰을 깼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하세요. 아 그래? 경고문 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한 작품씩 해. 아니 선생님 두 작품 하셨잖아요. 네, 두 작품 해야지 이제. 아니야 한 작품씩 해. 경고문 쓰는 여자 먼저 해. 아니 두 작품 하고 그다음 따로 얘기하는 걸로. 네, 경고문 쓰는 전 이제 뭐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둘 다 어쨌거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 대한 굉장히 좀 직접적인 지시가 작동하고 있는 소설들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 근데 그게 이제 경고문 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허구성의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의 어떤 도서관의 그럴듯한 모습과 풍경과 그 안에서의 관장과 이 도서관 직원 사이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축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경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해주는 역할을 위임해줬지만 그 위임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어떤 좋은 결과들은 다 관장이 추수해가는 일종의 이렇게 보면 이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문을 쓰는 행위로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무언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직원의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순진한 기대이자 믿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동시에 어떤 면에서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안에서 의미화할 수 있었던 이 과정이 전반부에 묘사가 되다가 그것이 이제 관장이 노골적으로 이것이 이제 상을 도서관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주관의 상이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장이 어떻게 보면 조지 고웰이 이야기한 뭐 4가지 뭐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개가 다 달성이 되면서 마지막에 정치적 야망 뭐 이거 하나만 딱 남는 상황에서 관장이 되게 그냥 말 그대로 프로토콜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야망을 그걸 바깥으로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관장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문이라고 하는 것의 유효성 그리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상황,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대하여 매반지고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언어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의식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약간 시민성,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요즘에 어쨌거나 막 일단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들, 뭐 소란스러운 거, 시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 아이들이 많은 거, 뭐 놓기 주전 일단 때려버리고 뭔가 일단은 금지를 무조건 덕지덕지 포괄적인 금지를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달성을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반대로 이제 뭔가 관장은 난 리버럴리스트야. 좀 빨리 해주세요. 네. 복 있는 자들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왜 그러세요? 편집을 좀 생각하면서 네. 들어가는 형태의 이 소설적 구성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메시지하고 어느 정도 합치되는 면이 있었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목소리를 만들어낸 소설이다 라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고 복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정말 우리 현실 그 자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거는 주인공이 수영 배우로 다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자 생활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복지의 영역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평영 배울 때 그 영법이 2개잖아요. 개구리 영법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영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바꾸잖아요. 이 주인공은 그게 정확하게 지금의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처지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수급자 이 지원을 포기하고 내가 얻어야 하는 더 기본적인 뭐 노동의 영역을 넓혀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혹은 우리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영 영법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게 영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오히려 발버둥을 치고 수염을 칠수록 쥐가 나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좀 저는 노골적이지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좀 와닿는 영역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소설적인 뭐 상징이나 뭐 비유 그 상황에 대한 처지에 대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완결성 있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도 좋게 읽었습니다. 네, 박호연 선생님. 우선 경고문 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 작품을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하자면 네 작품 중에서 경고문 쓰는 여자가 가장 밸런스가 깨진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깨진? 네,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러니까 완성도나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그러져 있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눈에 띄는 소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작품 중에서는 가장 기세가 있고 소재 면에서도 참신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작품이 복 있는 복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주제의식이든 형식적인 면이든 그래서 육각형의 어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경고문 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얘기죠. 공공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학적인 질문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법이나 제도로서 징치할 수 없는 일상 속의 빌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 굉장히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절실한 문제거든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갖가지 빌런들과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혹은 큰 어떤 사고를 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생활 세계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문학에서 다루는 걸 저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도서관 사서의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소재 면에서는 참신하고 그것을 경고문이라는 형태로 좀 형상화해낸 것은 그래도 좀 참신한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경고문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단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중편 정도로 만든다면 경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사람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어떤 참신함, 그리고 기세 면에서는 경고문 쓴 여자가 굉장히 저는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차상위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인데 가장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런 이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장 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몰리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은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죠. 반면에 또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서 과대대표되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가장 하위 계층의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 차상위 계층이 사실은 복지가 가장 덜 가는 역설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고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들도 많은데 이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해내고 있고 또 그것이 차상위 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갈등이라는 측면보다는 차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악함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또 위압적으로 보일 정도의 약삭발음 이런 심리적인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실감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괴감이랄까요, 모멸감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이 소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도 이 소설은 좋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신춘문예에 쟤도 있어야겠네. 작품들이 다 좋았으니까. 왜 이렇게 앞에서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없어져야 이제,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깔아놓는 거고요. 뒤에 가서.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깔아놓는. 저도 두 작품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경고문 쓰는 여자는 전 재밌었던 게 경고문이 처음에는 진짜 경고인 줄 알았는데 뭔가 도서관을 좀 더 낫게 만들자는 이 여자의 열의로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막는 게 리버럴로 불리는 그 관장의 관료주의잖아요. 적당히 해라, 눈에 띄는 거 해라, 뭐 영어마을 처음에 관심 없다, 영어마을에 이용자는 없다고 하니까 영어마을에 관심 기울여라, 뭐 이걸 해서 또 상 받으니까 또 그걸 또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식 관료주의 때문에 또 이 여자가 도성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좀 꺾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술 먹고 또 그 관료주의, 저는 관장한테 보내는 그 경고 메시지가 어떤 그런 관장을 대표되는 어떤 한국적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도 나는 이 작품이 재밌었던 건 다른 도서관 가서 또 한다는 거죠. 경고. 네, 그러니까 의지를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거는 중권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드러났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안 되는 결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붙일게요라고 하는 그 결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들은 저는 그래도 이 네 작품 중에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개구리 수영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개구리? 점점 개구리로 초점을 맞춰가요. 개구리 네, 알, 개구리 소리부터 소리. 시작해서 수영을 배워도 자기는 개구리 형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개구리라는 거죠 결국은. 다른 건 못해요. 개구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개구리를 쫙 의미화해 놓더라고요. 동종포식을 하면서 쟤네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또 연못에 들어가서 더럽고,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물고 더럽고 동종포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복지의 사각지대인가라고 읽다가 보니까 이거라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울고 동종포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물에 들어가서 더러워지잖아요 몸이.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은 차상위, 그러니까 하위 계층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한가로이, 그것도 한가로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왜냐면 동종포식이 들어오잖아. 그 뭐 샬롯 마켓인가? 거기서 그거 보고 신고해가지고 동종포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기 위해서도 사실은 개구리처럼 살아야 돼. 개굴 막 잡아먹고 그렇죠. 살아야 되는. 계속 소리 지르고. 예.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결말로 이렇게 쫙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호수전을 재밌게 읽었지만 내 작품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해석적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복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뜻밖에도 둘 다 저는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금방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두 작품이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소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는 소리를 지르고 뭔가 마찰을 계속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에 둘 다 이 두 작품 다 좀 충실한,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고문을 쓰는 행위로 복 있는 자들에서는 계속해서 개구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 더러운 진창 이 연못 아래에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수행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게 고전적인 옛날 소설들하고 비교해서 그러면은 뭐 확 사회 참여적이고 현실 참여적이고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리얼리즘적인 면모를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는 되게 다른 오늘날의 저는 리얼리즘적 형식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개구리 이 상징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형이 나오고 또 개구리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아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이 개구리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너무 이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의 개구리 평형 영법과 개구리 이 상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이 좀 자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까 뭐 샬롯 마켓 그걸 보고서는 누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또 이제 말 언니. 그대로 자기보다 약간 중산층의 요 이 아래쪽에 하위 중산층에 걸쳐져 있는 어떤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한테 자기가 아예 완전히 더 가난해짐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중산층의 끄트머리에 걸쳐져 있는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은 냉소인 거잖아요. 경멸. 경멸. 그리고 넌 그래도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뭐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이제 얘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를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차라리 아주 최소한으로만 벌고 그냥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도 이 계층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러한 갈등이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해 기생충, 그 세계에서의 일종의 그런 경쟁 관계인데 그 경쟁이 너를 내가 끌어내림으로써 어떤 너의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약간 기생충의 뭐 개구리 버전 그런 식으로 뭐 좀 쓴 소설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 인물의 주인공은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한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보다 오히려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고 그냥 그 최하위 계층 이 그룹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혜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캐릭터와 맨 마지막에 그런 개구리 알을 뭐 이제 집어 던지고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랑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캐릭터가 조금 서로 배치되지 않나. 앞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캐릭터의 다소 이제 좀 자학적이면서 냉소적인 어떤 그런 뭐 미래는 없어. 그냥 뭐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와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어떠한 소리를 지르는 자기 나름의 그 자기 몸을 더럽혀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 캐릭터 사이에 그 약간 낙차가 있다. 저는 그걸 캐릭터 변화로 봤어요. 변화로? 괴리가 아니라 처음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한 게 많잖아요. 뭐 결혼이라든가 아프지도 못해요. 사실 이렇게 살려면 왜냐하면 병원비를 감당할 만큼의 돈을 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포기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나 이런 건 당연히 포기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엎여 살고 그 다음에 엄마도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늙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의 플랜이 그러니까. 쫙 짜져 있는 기생, 애였잖아요. 진짜 기생충의 계절처럼 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장기 플랜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들어올 줄 몰랐던 거잖아요. 자기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얻은 이것마저도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가 아프고. 아프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고 응. 이러면서 자기가 해놨던 그 삶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나마 다 포기하고 이거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포기하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도 개구리처럼 이래야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 흐름으로 봤어요. 네, 그게 저는 그랬잖아요. 그 화장실 이용하는 것 때문에 노숙자가 공짜로 화장실 이용하는 거는 불만이고 건물주가 공짜로 돈 빨아먹는 건 괜찮냐 이런 식의 언니하고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언니도 약간의 희망이 보이니까 이제 그 희망이 굉장히 얕은 깊이지만 어쨌든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약간의 희망. 그거 가지고 언니는 또 그렇게 악다구를 쓰면서 버티잖아요. 나는 그것도 포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포기했는데 그 언니가 나빠져 이래버리니까 추정이지만 그 주인공이 추정이지만 일종의 나는 동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개구리 헤엄을 치는 동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위에 있는 개구리가 나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좀 근데 이제 레이어가 아무튼 여러 겹으로 돼 있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명징하게 의미를 알려주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수영 영법에서도 언니는 영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나는 못 바꾸니까 나는 웨지냐 윗킥이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근데 평영 너무 어려워. 평영 이가 갈립니다 진짜. 아니 평영은 발이 구부러지지 않아. 허리가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 선생님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평영. 근데 평영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만 없으면 마음 편하거든요. 힘 안 들이고 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법의 장점은. 아 되게 그러면 수영 영법의 디테일을 잘 살리는 거네 이것도. 어쨌든 저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뭐 좋았던 점은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잘 버텨나가다가 이 나중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제 친했던 언니가 모멸적인 시선을 보내고 그 일종의 자기 존엄이 무너져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미 모멸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이제 나중에 개구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이제 어떤 파국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꼭 밥만 먹고 사는 것처럼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 대하잖아요. 근데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과일도 먹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복지 체계라는 게 그런 걸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답게 나는 그래도 살고 싶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허용되지 않을 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잘 형상화가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면서도 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잘 표현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생충하고 어떤 면에서 잘 맞는. 그러니까 국가 버전의 기생충인 거죠. 그렇죠. 사장님이 아니라 네. 정부 리스펙하는. 근데 어쨌든 자기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그 모멸을 강요하잖아요. 제도가 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뭐 어떤 구조를 얘기하고 뭐 고발을 하고 이런 아니면 어떤 뭐 공무원과의 갈등이라든가 중산층이랑 직접적인 충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내면의 어떤 붕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아니 근데 얘네가 그게 국가 리스펙을 한 거는 자기가 어쨌든 그 안전하게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을 때는 아무런 물론 그 안에서도 내적 갈등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면서 이제 그런 장기 플랜까지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얘가 이제 그때부터 삔또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외적 자극에 의한 반응인 거지 이게 그렇게 내적인 어떠한 뭔가 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면 서울에 살아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이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서울에서 못 사냐 이러면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 편법을 써서든 간에 서울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버티고 살려고 하다가 이런 무리수가 되고 이제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돼요. 근데 차상위 계층이나 일이 없잖아. 최하위 계층도 사실 지방에 내려가 농사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인프라나 일단 복지 거는 농사 차원에서 지으면 낫잖아. 됩니다. 아닌가? 저기 갑자기 네. 지방 얘기가 나서 네. 자 경고문 쓰는 여자는 좀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네. 보셨는지. 근데 경고문 쓰는 여자는 저도 이제 막 그 경고문 남의 도서관까지 가서 경고문을 붙이는 정말 이 똘끼 이게 이 캐릭터를 살리긴 하지만 글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그런 관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뭔가 이 관장에 의해서 자기 거를 다 뺏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붙인 경고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회수하고 자기가 정말 날리고 싶은 경고장을 이제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갈등이 관장과의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뚜렷하지가 않았고 거기에서 그 엄마 무슨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경고장 붙이면서 이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잖아요. 그 여자와의 관계에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었다. 갈등 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이 이 여성을 서로 이해하거나 어느 정도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세상에 이제 경고문을 막 여기저기 붙이는 그런 식의 똘끼 외에는 이 소설이 이렇게 딱히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세상을 경고문 쓰는 여자로 이렇게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목소리들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장이라는 단수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목소리들을 관료제적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는 정치적으로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제도 혹은 뭐 기득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설은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확장돼야지만 소설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 소설은 도서관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좀 예각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실제 공공 장소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고문들은 여기에서 내가 붙인 경고문 다 떼어버리고 관장이 이제 새로 붙인 경고문은 뭐 책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소중히 합시오.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말 그대로 관장이 추구하는 리버럴한 관료주의가 완전히 딱 포함되어 있는 뭔가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 무사안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관료의 무사안일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나이브하게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금지나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개개인이 금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노출되잖아요. 노키즈돈을 만들고 뭐
뭐 이제는 뭐 노시니어 정도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공공성의 일부를 도려내버리고 잘라버리고 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 이제 점점 공공성이라는 걸 마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아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경고문이라는 걸 붙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화할 것인가. 저는 경고문 붙인 행위보다도 사실 경고문을 붙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화하는 이 이야기적인 논리 전개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경고문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기꺼이 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지라고 하는 방식의 이 대화의 방식이 공공성에 있어서 더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뭐 아주 노골적이고 압축적인 사건들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에피소드한 전개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드린 경고문이란 소재가 저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침묵의 공간이잖아요. 소통이 없는 공간이고. 근데 그 소통이 없는 공간에서 소통의 계기이자 실마리로 작동하는 것이 경고문이고 이 경고문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이 이제 사서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사서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할 것이고 사서가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순전히 관료제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혹은 질서 없이 또 무질서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생활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경고문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경고문은 근데 되게 고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았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되게 다정한 소통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 걸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괜찮지 아니 근데 않았나. 여기에 관장 얘가 경고문을 붙일 때 직인 생략 이렇게 했잖아요. 직인 생략. 근데 이게 사실은 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장은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직인 생략, 그 이후에도 직인 생략으로 경고문을 쓰는데 그러나 사실은 관장이 결국에는 관장하고 있죠. 이 상황을. 아 이거 지금 드립 치신 거야? 라인 맞추기. 이걸 또 알아봐 드려야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드립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그 관장의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통제? 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좀 맞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얘가 그냥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남의 도서관에 가서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여성과 조금 더 이러한 얘기거리를 좀 더 소설에서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조금 더 메시지가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빨리 그만뒀을까요? MZ 세대여서 그런가? 아니 여기 친칠라 얘도 그만뒀어. 금방 친칠라 취급주의가. 아니 뭘좀 싸워 보든가 뭐 그만두고. 근데 과장님한테 뭐 뜬금없이 그냥 난 그만둔다. 근데 싸우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또 더 길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또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 해야지. 아니 근데 뭐 아니 싸우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다른 그렇죠. 연대를 그렇죠. 이용자와의 다른 연대를 전략과 전술을 만들 다양하게 수도 쓸 수 있었는데 있는데 그냥 바로 일단은 그냥 그만두고 보니까 너무 MZ스럽게 그만둬 버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만두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건 같아요. 깊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곡도가 얘기했듯이 뭐 예술은 그 겉으로 보면 표면 이면에 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거에는 좀 주제 의식 이 작가의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 번번이 이런 목소리들은 관료제나 이런 것들에서 막히는가? 왜 이런 소통은 아랫사람들끼리만 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가서도 결국은 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같은 사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그 위에선 또 그 직원들도 위에선 또 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 발생 측면까지는 이제 소설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관료제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 소설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갈등의 세부적인 이 말단의 사건들의 갈등도 뭐 이 소설이 약간 각도를 뒤집어서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영어방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에는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뭐 그
그거 뭐라고 했죠? 외국의 비영유, 영유. 비영유는 이제 음. 영어권 그것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직 안 간 애들. 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방에서조차 아이들의 세계에서조차 완전히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층화가 근본적으로 얘네들의 갈등의 원인인 거지. 얘네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약간 환기시켜주는 방식이긴 해요. 어떤 보이는 현상의 문제보다 그 원인은 좀 더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원인이라는 거를 암시는 하지만 그거를 막 노골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소설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두 작품은 다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